그러니까 우리가 호재에 민감한 시장이 됐다는 거고요. 과도한 긴축을 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싫다. 이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12월 FOMC까지는 매크로 공백기니까 주가 오르고 그다음에 빠질 거야. 이건 좀 성립하지 않는다 보고요.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포트폴리오 조절은 자주 해도 돼요. 종목 교체. 아 그럼요. 이런 좋은 장에서 왜 한 종목만 갖고 있어요? 오늘 모신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윤지호 센터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마침 이렇게 모시고 났더니 네. 시장이 또 파월이 또 새벽에 또 좋은 얘기를 하고 시장이 그러게요. 이렇게 반응을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정말 오래간만에 여기 한번 또 나오기 시작해서 그냥 오늘 왔는데 한 달 전만 해도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나마 대표님이 뭐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포지션을 취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하튼 한 달 지난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한 달 전이 매우 더 그때만 해도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오늘 뭐 2,500 근처까지 왔으니까요. 이게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막히고 떨어질 것이냐 뭐 산타랠리가 올 것이냐 네. 아니다 일시적인 그렇죠. 반등이다. 참 시장이 복잡해요. 그런데 그렇죠. 다 나름대로 그럴듯하거든요. 헷갈려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시장이 매크로를 좀 중시할 때가 있고요. 매크로가 중시할 때는 언제냐면 오히려 뭐 좀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져 있을 때, 기업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져 있을 때는 매크로 보면서 언제 좀 이 매크로가 좀 속도가 둔화될지 이걸 볼 때가 있고, 또 시장이 너무 안 좋아지면 그때는 오히려 기업 가치 쪽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오니까 주가 좀 빨리 팔아야 돼.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좀만 올랐으면 2,000 처음에는 한 2,000 깨질 것 같으니까 2,200을 팔자고 했다가 2,300 팔자고 했다가 2,400 팔자고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는 파월이 회초리 들 수 있으니까 파월 연설 전에 팔자고 했다가 아마 오늘 이렇게 됐으면 이제 10월 FOMC 전에 팔자고 했다가 아마 내년도 1분기 실적 나올 때 1월 달에 팔자고 아마 계속 바뀌어갈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어제 우리가 FOMC에서 오늘 새벽에 확인한 거는 파월이 뭐 주시장 오르세요 이런 얘기했던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재에 민감한 시장이 됐다는 거고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시장의 여러 가지 부정적 우려들이 이미 시장에 많이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주식에 크게 물려서 고생하신 분이라면 지난 우리가 2021년 그 초에 삼성전자가 9만 원 가 있을 때 전세 경기가 아주 좋아 보이고 삼성전자 10만 원 간다 얘기하고 종합지수 아마 그때 4천 간다 얘기 나왔었어요. 그랬죠. 그때 경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십니까? 수출도 잘 되고 기업이익도 좋고 그래서 주가가 비쌌던 거 모든 사람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죠? 내년에 경기도 안 좋아 보이고 기업 실적도 안 좋아 보이고 심지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수가 2,000포인트가 깨질 것이다. 여전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주식시장 올라오고 있어요. 보통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를 때가 이런 국면인데 오늘 아침에 확인된 것은 파월이 증시가 올라가세요 얘기했던 게 아니라 비슷비슷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긍정적인 부분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매크로 생각하시면서 뭐 언제까지 오르고 언제까지 빠지고 이런 생각하실 시간 있으면 어떤 좀 괜찮은 기업, 아직 덜 오른 기업 아니면 가치 대비 좀 싼 기업이 있으면 들고서 좀 꾸준히 기다려주면 각자의 순서가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뻔한 얘기 중원뻔한 건. 그러니까 종목에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지수보다는 지수 신경 쓰지 말고 종목을 잘 고르자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 말씀은 그래도 지수가 떨어지는데 종목이 오를 수 있겠냐 하는 의견.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서 이제 애매모호한 거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매력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오늘 아침에 다들 파월 얘기 궁금해 하시니까 그 얘기 잠깐만 짚고 그럴까요? 넘어갑시다. 그냥 보시면은 참 어제 웃겼던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소프티쉬란 말을 우리가 지난 연준에서 몇 번 얘기했었거든요. 우리가 내년을 바라볼 때 제일 두려웠던 게 이거였잖아요. 물가가 안 잡히니까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쓰기 때문에 경제가 망가질 것이다. 쉽게 영어로 쓰면
하드 랜딩 할 것이다. 뭐 경착륙이라고 표현을 하죠. 긴축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매우 안 좋아지는. 그럼 기업 실적도 매우 부정적으로 될 거야. 이러한 우려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 소프트 랜딩 반대되는 말이 연착륙이라는 단어인데 몇 회 전인가 그때서부터 연준에서 소프티쉬 랜딩이라는 써서 이게 뭐 웃기잖아요. 처음 듣는. 아니 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요? 어제도 또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연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같은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그걸 다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오버 타이트닝은 싫다. 안 된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과도한 긴축을 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는 싫다. 이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방금 전에 사회자께서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시장에서 걱정했던 거는 밸류에이션이 금리 때문에 낮춰줘야 된다. 그렇죠. 근데 딱 보니까 우리가 미국 경제가 망가지는 정도의 금리 인상은 안 올 것이다. 이게 높은 건 유지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그래 그건 오케이. 그 다음에는 경기 침체가 안 온다면 기업 실적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림은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저는 그렇습니다. 내년을 바라볼 때 어떤 분은 뭐 상저하고다, 뭐 상고하자다 하는데 그냥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상고하고다. 상고하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다가 아니라 밑에가 굉장히 단단하게 받쳐주면서 올라간다 말씀드립니다. 이건 너무 자주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식상해할 수도 있는데 그림 하나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가 바라볼 때 가장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이었어요. 뭐냐면 이게 확정 자본 기준으로 PBR을 구하면 하단을 좀 우리가 언제가 추론할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금융위기 때가 한 0.81배 정도 왔었는데 여하튼 확정 자본 기준으로 보면은 4분기가 되면 그 1배가 2123이었죠. 저번에 우리 실질적으로 2130 정도가 바닥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깨고 내려가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시장의 참가자들은 이건 반등해봤자 일시적일 거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 버텨줬죠. 그러면 중요한 건 자본 총계가 시장 전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게 아니면 계속 자본은 쌓여갑니다. 분기당 보수적으로 잡아도 1.7% 잡는데 이렇게 잡아오면 내년 초가 되면 한 2,200, 내년 후반이 한 2,300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코스피인데 하단 2,200 적었거든요. 되게 보수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높게들 받아들였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높지 않다는 게 느껴지십니다. 그렇죠. 상당히 문제야. 한 배 이상은 열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업이익이 내려가고 ROE가 낮으니까. 연다면 한번 요 4분기에 2,650 한 배 맥스 가면 그럼 지금 올라왔으니까 2,500 정도 왔으니까 그래서 요 정도 여백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 왜 종목을 봐야 되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투자한다는 건 내년 뭐 중순이나 하반기를 바라보면 지금부터 지수는 하단은 올라오고 아까 보시면 하단이 이렇게 올라오고 상단도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떤 기업들은 상당히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이익이 좀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특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흥미로운 게 시장에서 보다 보면 뭐 구조조정을 발표하거나 뭐 매각을 하거나 흔히 우리가 말하는 턴어라운드 스타일 그렇죠. 이런 것도 굉장히 주가가 반영이 되고 얼마 전에 메리츠가 불을 지폈지만 지배구조나 이런 이슈가 있는 것들도 움직이고 뭔가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원인과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이미 지난 백미러를 보고 과정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를 주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왜 나 주식을 봐야 되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실 밑에 깔린 거는 지수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수가 밑단이 단단하니까 사람들이 종목을 봐도 되는 시기에 들어섰고 오늘 2,500 근처에 왔으면 이런 생각하시니까 2,500 왔으니까 주식을 다 팔고 2,600 봐봤자 이거라며 너희들 좋게 봐도 룸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먹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수의 룸은 적어도 종목별로 룸은 매우 커질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지수가 전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밀리는 상황이 오면 종목별로는 훨씬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를 때도 그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적, 개별 기업의 실적에 달려 있다. 실적이 좋은 게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럼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온 걸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실적이 좀 좋아져. 그림 하나 더 볼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림이에요. 아까 이제 이익과 매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너무 갑자기 확 뒤로 갔는데 이 주식이라는 게 이제 보통 매출도 꺾이고 이익이 먼저 꺾이고 이 매출이 나중에 꺾여요. 지금 기업들 보시면은 이익은 부러지는데 매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어디가 바닥이 나오냐면 요 시점에서 결국 바닥이 나와요. 왜냐하면 주가 올라갔다 이렇게 안 좋아지면 뭐부터 하냐면 사람을 줄이고요. 투자를 줄이. 그러면 대표님은 많이 해보셨잖아요. 뭐냐면 그렇게 비용을 코스트 다운 시키면 이익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덜 나빠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죠. 뭐 요즘 뭐 미국의 기업들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 인원 감축하고 그렇죠. 해고하고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더 그것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었죠.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 전에 다른 곳에서 이런 얘기해요. 그게 얼마나 좋은 시그널인 줄 아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됐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내년 너무 안 좋거든요. 적자 예상되고 다 이런 상황인데 아마 더 캐펙스 컷,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물량 같은 거 줄이는 계획이 나오면 시장이 반응할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전자회사 하나 같은 경우에도 계열사 하나 매각한다 수도 있다는 유언비어 돈이가 그냥 주가에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매출은 먼저 덜 빠지다 나중에 돌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매출 잘 안 돌 거예요. 아니 별거 아닙니다. 사람도 안 뽑고 공장도 줄여든데 이게 매출이 드나요? 근데 이익부터 돌아선다는 거죠. 주가는 이때가 밸류에이션이 싸져 있을 때예요. 그래서 보통 마진이 축소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코스트가 올라갔을 때 고용이나 인플레 때인데 그럼 반대의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시장의 기대값들은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추정을 하죠. 아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선형 추정을 하니까 안 좋아질 거야. 내년이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년에 다 역성장이 나오고 내년에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데 가만히 있나요? 뭐 종이라 값이라도 아껴요. 맞아요. 가게도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을 줄 알았던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결국은 아까 말씀했지만 과도한 긴축을 해가지고 오버 타이트닝 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오는 것만 아니라면 더 나빠질 걸 지금 반영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을 했다 좀 보고 있는 거고 사실 이걸 바라보면 주식시장이 너무 지수에 연연하지 말자말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막 전에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으로 그냥 올릴 때는 막 지수가 다 같이 올라오는데 굉장히 작은 종목별로 좀 다르게 순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국면이 뭐 좀 더 뭐 좀 시장을 경험이 많은 분들은 돈 벌긴 더 쉬운 장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혹시 그렇게 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보고 있고요.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말 이게 실제 데이터가 그런지를. 이 그림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트레일링 PBR이 있잖아요 여기에.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내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익이에요. 이익은 훨씬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막 그런 대로 매출액은 이 정도. 이익은 완전히 부러져 있고 매출은 이제 내려오잖아요. 매출이 내려오는 구간에 이익이 돌 겁니다. 요 구간이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확인하고 싶어 하겠지만 주가는 그 전에 움직여요. 이미 그 움직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이 시점에서 12월 FOMC까지는 매크로 공백기니까 주가 오르고 그다음에 빠질 거야. 이건 전 성립하지 않는다 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내년 1월에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텐데 그렇죠. 아마 그때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악화된 안 좋은 실적보다는 기대치보다는 실적이 더 낫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낫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연말 연초장의 기대 수준을 상당히 높여도 되는 시기에 왔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리스크를 좀 떠안는 게 나은 국면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판단. 좀 자신감을 갖고 그렇죠. 사볼 만한 구간. 자신감들이 너무 없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네. 상단, 그러니까 고점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그렇죠. 팔아야 될 타임을 고민해야지 살 타이밍은 아니라고 뭐, 보는 거거든요. 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아까 대표님처럼 남들 다 던지려고 할 때 과감하게 주식을 사서 이 정도는 잘하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다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네.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 정말 지금 내년도 실적이 안 좋아진다. 이게 아마 오늘도 다 그 얘기 나올 거예요. 아무리 이제 주가가 좀 파월이 이래도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니까 그렇죠. 빠질 거야. 이 얘기가 왜냐하면 지금 포지션을 지금 제일 고민이 누구냐면 저번에 올랐을 때만 3,200에서 주식 샀던 사람들이 뭐 지수 4,000 간다고 샀던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누가 지금 고생을 하는 거냐면
한 2,200의 주식 판 사람들이에요. 순간적으로 2,100 몇십은 갔지만 2,200의 주식을 왜 팔았겠어요? 지금 현금 가지고 살 기회만 기다리고 그렇죠. 있는데. 다 2,000 깨질 줄 알았겠죠. 근데 계속 올라가요. 그럼 한 2,500 갔다가 2,000 밀려서 한 2,400 왔다 쳐도 그다음 2,600 가고 뭐 이러면 이 사람들이 다 질릴 때가 아마 고점이 나올 것 같은데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쉽게 확 밀리기가 쉽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년도 실적을 바라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IT예요. IT. 특히 반도체입니다. 아, 그렇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몇 조 적자 벌써 어마어마한 예상까지 적자가 나올 나오죠. 얘기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별로 찰 게 없어요. 사람들이 내년 경기 침체고 뭐 기업 시장 악화니까 주가를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악화 요인을 잘 보시면 내년도 실적 부정적인 거 반도체, 유틸리티, 증권업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냥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떠냐가 중요하죠. 증권업은 막 증권회사들 큰일 날 수 있다 얘기 나오니까 막 공매치고 막 이러지만 그렇죠. 부동산 PF 문제로. 근데 만약 부동산이 좀 PF 문제가 진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증권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다 장 안 된다고 장 돌았으면 어떨까요? 근데 대표적인 게 또 반도체. 반도체는 왜냐하면 여기서 원달러 환율만 좀 진정돼도 외국인들은 사니까. 근데 한번 제가 이거 자주 말했던 거여서 이것도 좀 식상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가장 놀라운 게 그거예요. 2011년에 1월 달에 삼성전자 9만 원 할 때 원달러 환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했던 거 1,100원이었어요. 맨날 이 말씀만 드려요. 그때 우리가 다들 10만 전자 간다고 외칠 때 외국인들은 21년. 왜 팔았냐는 거예요. 외국인들 왜 그렇죠. 팔았을까요? 그렇게 전망이 좋았는데 다 반도체 쓸 거다 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비싸니까 팔았죠. 비싸서 판 거예요. 네. 경기만 보고 한 건 아니겠죠. 그때가 달러로 보면은 그때는 한 83.7불이었어요. 84불 정도.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냐면 37불까지 빠졌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5만 원 초반 갔고 1,450원 환율 갔었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다시 이 정도 빠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50원 넘어가거나 제가 봤을 땐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계속 살 거예요. 외국인 매수는 계속 들어올 것이다. 개인은 계속 지를 것 같고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대표님이랑 아까 얘기했었지만 공감을 안 해준다고 제가 욕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픈 데를 왜 아프게 말을 하냐 저 사람은. 그래서 기분 나쁘다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이게 현실이니까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 그러니까 공감 별거 없는데 그렇죠. 모든 대중이 열광했던. 그렇죠. 공감 모르겠어요. 이분은 현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장을 보다가 외국인은 사고 있고 개인이 팔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주식 팔지 마세요. 그날은 파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외국인과 동행을 좀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예. 외국인이 별건 아닌데 환율 때문이에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내년 연말 기준으로 저희 하우스에서 예측은 한 1,200원대 들어갈 걸로 봤는데 벌써 들어가잖아요. 오늘 아마 1,300원 깨졌던 것 그렇죠. 같아요. 1297원 아까 보니까 그렇던데.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장이거든요. 대표님 생각하신 것보다 더 강한 장이 지금 시작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시작한 지 이 지수는 한 2,600 이 정도 가더라도 상당 기간 이 정도에 머물면서 2,400에서 2,700 사이 있는데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밑에서 강하게 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수 빠지는다 정말 심하게 빠지는 종목이 있듯이 항상 그래서 지금 종목 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 지수가 지수로 보면은 커 보이지 않더라도 종목별로 굉장히 커 보이는 장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다시 돌아가면 결국 마진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마진 사이클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내년 초가 바닥이 나온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뭐 우리 소위 산타랠리가 한번 있고 약간의 조정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급락이 아니라 뭐 2,400선을 지지선으로 하는 어떤 기간 조정 정도가 있는 그때가 그러니까 상반기 나올 저도 것이다. 빠지면 한 2,300원 깨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래.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든 생각이 이거예요. 아침에 저희들 톡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첫 마디가 호재에 민감한 시장으로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전에 우리가 악재가 워낙 많았을 때는 웬만한 호재 나와도 잘 안 움직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악재들은 잘 반영이 안 될 경우에 호재에 반응하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여러 가지 이벤트가 열리는 건 이벤트 드리븐이 가능해지는 건데 제가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더 가속화되는 구간이냐면 다음 그림을 하나 보시면 그러니까 내년 초가 되면 우리가 1월부터 3월이 어떠냐면요. 올해 어땠죠? 유가 난리 났을 때. 그러니까 그 뒤는 잘 모르겠어요. 할 때 분명한 거는 기고 효과 때문에 물가는 YOY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모든 지표가 안 좋았어요. 모든 지표가. 그러면 내년 초에 의외로 물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잡히는 빨리 잡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들 얘기하는 게 연준이 이제 뭐 금리를 뭐 인하까지는 아니라고 우리 누구도 인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게 내년도에 어떤 시점, 그러니까 만약 물가가 생각 빨리 안정되면 생각보다 더 많은 기대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기대하니까 어떤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저 윤조 센터랑 기대값을 얘기하냐. 우리는 미래의 기대값을 거래하는 거지 지금을 거래하는, 과거를 거래하는 게 아니야. 과거의 어떤 사건을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뭐 비슷한 사례를 찾고자 자료 써야 되니까 저희가 찾아서 쓰는데 비슷한 똑같은 경우가 없어요.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지만 역사는 반복되지 않거든. 라임은 좀 있을 뿐인데.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그림이 뭐냐면 원자재가 확 꺾였다는 거는 수입 물가가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마진이나 이런 것들 우리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수출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수출 지표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무역이 안 좋고. 뭐니 많이 못 파는 것도 문제지만 수입액이 잘 줄질 않았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로 개선되는 흐름이 내년 1분기에 보인다는 거죠. 제가 왜 자꾸 오늘 이 얘기를 반복드리냐면 오늘 뭐 장 다 올랐는데 여기서 다들 이 생각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팔고 내년 초에 많이 밀리면 기회가 올 거다. 뭐 이게 아마 다 너무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10시 반이잖아요. 네. 우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근데 벌써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쪽 시장에서 한 2,500억씩 매도하고 아, 있거든요. 그래요? 못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말씀하신 예.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인 거죠. 빨리 팔고 고점이다. 싶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계속 여기가 허들이야. 왜냐면 지금은 보는 게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게 악재가 좀 있어야 나와. 왜냐면 실적도 안 좋아지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이제 12월 FOMC 때 연준이 올리고 나면 이러면 어떻게 해? 반대의 가능성. 연준이 12월에 올리고 났는데 다들 지금 점도표상으로 보면 이제 다 바뀔 거로 보잖아요. 내년에 이제 5에서 5.25로. 근데 점도표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 알았어요? 내년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렇게 안 갈 수 있다고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된다는 말은 못하지만 어떠한 기대값의 싸움이 들어간 거냐면 자꾸 시장은 지금 최악의 상황을 반영해 왔는데 이제는 다른 가능성을 프라이싱하는 구간에 확실히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굉장히 흥미로워서 다시 연준으로 들어가면 너무 웃겼잖아요. 노동 관련해서 우리가 고용 지표들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했는데. 근데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연준 위원들이 계속 그 매파 강성 발언을 하는 어떤 이유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연준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 주가의 상승을 원하지 않을 거야. 네. 그래서 분명히 매파 발언이 나올 거야로 본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파월도. 그러니까 우리 직전 경험 때문에 우리 지난해 왜 놀랐냐면 지난 파월 기자회견에서는 저 정도 금리 올릴 줄 몰랐던 거죠. 근데 기대가 안 됐어요. 이제부터 올라봤자 몇 차례나 더 올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제 굳이 이제 경기 관련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전 미국 경제가 내년 1분기에 매우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가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노동 수요 논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전히 그 한 명당 1.7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만큼 단단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실업률을 확 올릴 정도의 정책도 오버 타이트닝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경제는 괜찮은데 되게 안정적 상태를 해준 거예요. 사실 오늘 의미를 찾자면 또 의미도 여러 가지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연준이 긴축적이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만 경제에 대해서 체력이 굉장히 견고하다는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이제 물가가 좀만 안정돼요. 그러면 금융에 대한 고민들도 시작되는 거죠. 이제는
어쩌면 연준이 정책 여력이 생기는 순간이 내년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런 것들이 된다 안 된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생각보다 물가도 진정되고 연준이 경기 침체도 그렇게 강력하게 유도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면 수출도 이렇게 최악으로 안 가는 것 같고 무역액이 뭔가 좋은 변화가 생긴 거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쳐다보죠. 왜냐면 그건 학습 효과. 전에도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꼬꾸라지고. 그러니까 6, 7월을 올라왔다 꼬꾸라지고. 그 6, 7월을 비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적어왔는데 그때랑 좀 다른 상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시장 외국인들이 일단 외국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6월 달엔 주가 빠질 때 같이 던졌어요. 엄청 강하게 던졌어요. 그렇죠. 8월 때는 그때는 모르겠어요. 좀 튀었을 때 막 극렬하게 매도 정도는 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어떻죠? 사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도 1,000억씩 양쪽 시장에서 사고 근데 외국인들이 뭐 합병이 아닌 거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 사람들은 그 방향성을 보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최악의 상황을 프라이싱에서 가치가 많이 싸져 있어요. 특히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더 많이 싸져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거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 PBR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도 하단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접근해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쩌면 자꾸 이제 원래 생각했던 것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아마도 이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이제 뭐 이 정도면 됐고 여기서 팔고 뭐 크리스마스 때까지 팔고 뭐 사실 그러니까 전략이 그게 참 항상 느끼는 건데. 뭐 여기까지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 한계를 항상 넘어가죠.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 일은 안 벌어진다가 보통 시장에 통용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10년 갖고 시장을 볼 수는 없는데 연준에서 오늘 아침에 확인해 준 거죠. 결국 오버 타이트닝을 안 하겠다는 되게 의미 있었던 거예요. 사실 뭐 오늘 아침에 별거 아니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걱정했던 건 그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경제를 망가뜨려서라도 물가를 잡겠다 했는데 물가가 좀 이렇게 유지는 과도한 기축을 해서 경지치에 오는 건 싫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웃겼던 게 소프티쉬 랜딩 아니에요. 소프트 랜딩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소프트 랜딩이라고 쓰지 소프티시 랜딩이라는 말을 이미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오늘 다시 재차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연준은 결국 내년에 경착륙을 원하지 않는 건 확인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시장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 나쁘게 말하면 연준이 정말 세게 나오지 않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봤자 끝이 보이는 거고 이제부터는 그래 그렇다면 나는 이 리스크를 좀 떠안아야지. 또 다른 게 뭐가 되죠? 당장 달러가 변하겠죠. 물가가 안 잡혔기 때문에 달러 가겠다고 옐런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달러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은 변화가 생기는 순간 뭐 엔화를 사든지 원화를 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흐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작된 게 아니라 이 흐름이 이미 한 달 전부터 시작을 됐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애써 이걸 다 외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점을 다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우리 외국인의 매수, 본격적인 매수, 뭐 어제 그제 기점으로 한 6조 이상 산 것 같은데 전부 차이나론. 그래서 일시적인 중국에서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건 의미 없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 왜냐면 끝이 있는 거니까 그 돈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이따 중국이 낮으면 빠질 거야. 만지는 아니면 뭐 제가 이렇게 시장에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유리한 점은 딱 하나예요. 저희들은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질문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은 지나치게 긍정적인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 이게 제일 요즘 많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모르겠는데 펀드멘탈은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지나고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곳에 가서 이제 칼럼도 쓰고 방송에서 주식시장 경제가 아니다 표현을 썼다가 그때도 참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윤 센터장님 악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방송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경제가 아니다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경험이에요. 2009년을 잊지 못해요. 잘했다가 아니에요. 2009년에 4월에 G20 열리고서 물론 정책이 돼서 주가 올랐지만 금위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수가 올라만 가면 여기가 한계라고 1년 내내 외쳤어요. 모든 여의도가 반등했지만 여기가 한계고 여기가 한계고 그때 미국이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주가가 25%가 뛰더라고. 거시경제 지표로 보면 오를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을 하면 중요한 건 환경도 중요하죠. 뭐 금리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기업이 어떻게 되냐, 망하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이번에 망할 줄 알았는데 그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하여튼 경기 침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웃긴 거는 미국의 데이터에서 우리 데이터인데 미국의 경기 침체와 주가 상승률과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거 있어요. 제가 구하지 않아서 책에서 읽었던 거니까 제가 반드시 말씀드려요. 그럼 노벨상 주지. 그러니까 그 책에 돼 있더라고. 그래서 데이터는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상관계수가 0.27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경기와 주가와 관련이 없나요? 아니에요. 심리에 아니죠. 달려 있는 건가? 경기보다 주가가 앞서가기 때문이죠. 선행한다. 근데 그 몇 개월 선행은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경기 침체 가운데서 주가가 돌아서 온갖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다 평균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데이터를 다룰 때 평균을 쓰는 순간 평균이 글쎄. 설명 못, 6개월 선행한다 그런 게 성립된다 보세요. 아니에요. 한 달 선행을 11개월 선행한 적도 있고.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네. 우리가 과거와 다르게 우리 SNS라든가 IT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보의 확산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네. 그로 인해서 오르든 내리든 이 반응이 아주 빨라졌다는 게 일반 공통적인 그쵸. 의견이죠. 그것도 일리가 있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경기와 주가는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거는 지난 데이터에서 확인해.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 항상 언제 돌아서냐? 경기가 극단값에 사람들이 생각이 극단값에 들어가면 주가가 돌아섰었는데 제가 그랬을 때 이제 많이 보는 데이터가 이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10월 미국에 그러니까 OECD 선행지수가 나왔어요. 사실 우리나라 보시면 코스피 등 OECD 선행지수가 거의 같이 움직이죠. 이거 딱 보여드리면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되게 싫어해 이 그림을. 왜냐면 이게 항상 리비전 되거든요 그림이. 근데 이제 보시면 이게 굉장히 주가랑 같이 움직이잖아요. 주가랑.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사실 리비전 되거든요. 숫자를 고치기 때문에 가장 그럴싸하게 잘 맞는 것처럼 보여요. 이 단점은 있지만 하여튼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선행지수가 돌았으면 기울기가 반전되면 주가는 두 차례 빼고는 다 올랐어요. 좀 우리 센터장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주식을 들고 있다면 쉽게 팔아서는 안 되는 구간이다. 꼭 그러니까 여기서는 줄이자고 그랬던 거잖아요. 여기서는 줄여야 되는데 정확히 뭔데 여기서 왜 줄이냐는 거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처럼. 근데 이게 기울기가 도냐 안 도냐가 매우 중요한데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볼게요. 이게 뭐냐면 경기 선행 OECD 선행지수만 보면 이 기울기 변화를 좀 보고 싶어서 확산지수란 건 뭐냐면 모든 나라의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플러스 되든가 마이너스 되는 비율을 보는 거예요. 37개국에 딱 보시기에도 마이너스 100%가 되면 저점이었죠. 이때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모든 나라가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보는 거니까. 놀라운 거는 우리 최근 8월에 마이너스 100%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는 거는 확산지수 기울기는 돌아쓴 거고 선행지수 기울기가 돌아쓴다는 얘기예요. 네. 뭐 이게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낯설어들 하시니까 되게 근데 맨날 계속 GDP 같은 걸 얘기를 하면 GDP는 되게 후행적으로 하는 거고요. MBR의 경기 침체 기선은 한참 후행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우리는 미래의 기대값을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게 도울 수 있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우리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쉽게 팔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건 가능하죠.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들 뭐 현금 비중을 급격히 올려야 돼 이런 건 적절하지 않고요. 거기서 포트폴리오 조절은 자주 해도 돼요. 종목 교체. 그럼요. 이런 좋은 장에서 왜 한 종목만 갖고 있어요? 많이 올라오면 어떤 건 좀 줄이고 계속 포트폴리오 조절도 하고 이럴 때는 정말 이런 장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이미 한 달 전부터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좀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경험치가 좀 있는 분들이나 좀 그런 분들이 되는 장이 아닐까 싶은데 여하튼 뭐 지수상으로 보더라도 여백이 있는 데다가 뭐 이게 돌아서 만약에 정말 돌아서는 게 확인될 때쯤이면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아침에 파월이 말을 해서 뜬 게 아니라 올라간 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최악의 상황을 반영해 놨는데 파월이 갑자기 오버 타이트닝 안 하겠다 해버리니까 그래? 그러면 돌아서는 거 아니야? 세팅한 거죠. 그러니까 악재, 중감해제, 호재의 민감해제다. 악재와 호재는 동시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파월 했던 말 중에 안 좋은 얘기도 찾으면 얼마든지 있죠. 그렇죠. 뭐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한다는 이야기로도 들릴 수 있는 거니까 내년에도 할 수 있다. 내년에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금리도 올리고.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겠죠. 이제 파월 바뀐 거 없어. 근데 그건 넌센스, 그 실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파월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현재 상황을 그게 촉매제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데 시장에서 주목한 거는 결국 이런 턴어라운드예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